예,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유정의 체포 당시 영상이 공개가 됐죠. 이를 특정 언론사에 제공한 박기남 전 제주 동부경찰서장에 대해서 경찰청이 진상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한편 18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클럽 붕괴 사고에 대한 경찰 수사가 본격화되고 있는데요. 예. 오늘 관련 소식을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난 주말에 제주 전 남편 살인 사건 피의자 고유정 씨의 체포 당시 영상이 네. 지상파 방송에 공개가 됐습니다. 상당히 좀 충격적인 모습이었는데 네. 너무 태어나서 충격적이었던 건데 일단 이 영상에 공개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보니까 체포 영상 같은 걸 이렇게 외부에 이후에 공개하는 거는 이례적이긴 한 거죠. 아니 혹시 그 뉴스 진행하시면서요 누구 체포되는 영상 소개하신 적 있나요? 없죠. 네, 없습니다. 예.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건 이례적인 게 아니라 그냥 처음 보는 일이고요. 그러니까 이게 그 주말에 지상파 한 방송국에서 네. 그 아예 그 탐사보도 프로에도 이 영상 자체가 공개가 됐었죠. 그대로 예. 나왔죠. 네, 그게 이제 체포할 때는 원래 수사기관에서 그 피의자를 체포할 때는 미란다 원칙이라고 해서 예. 뭐 변호인을 선임할 권리가 있고 네. 뭐 묵비권 행사할 수 있고 나중에 진술 거부한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고 뭐 이런 내용들을 쭉 설명해주고 체포를 해야 되거든요. 그 과정이 공개가 됐고 그 과정에서 고유정이 나 아닌데 나 오히려 내가 당했는데 네. 그러니까 너무 태연하게 경찰을 맞이하는 모습을 보고 예.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 영상을 보고 국민들이 충격을 받은 건 변론으로 하고 이 영상을 공개한 것 자체가 과연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이제 그 논란으로 좀 번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영상을 제공한 인물은 박기남 전 서장입니다. 네. 고유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담당했던 분인데 일단 유출에 대해서는 시인을 했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좀 이해가 안 되는 건 그때 기억하시나요? 그 수사 담당자 5명이 예. 우리 부실 수사 아니다라고 이제 장문에 글을 한 번 올렸었잖아요. 예, 예. 거기에서 이제 왜 부실 수사로 가장 좀 논란이 됐던 건 아니 왜 현장 검증을 안 했냐. 원래 현장 검증을 하면 본인이 아무리 뭐 부인을 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들어가서 하는 과정에 심경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그러면 진실을 또 규명해서 하나의 방법이 될 텐데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언론에서도 문제 삼았죠. 그때 현대판 조리돌림. 저도 처음 들어본 용어입니다만 뭔 얘기인지 좀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말 그대로 누군가 한 사람을 모욕하고 망신 주기 위해서 뭐 이런 행동을 한다라는 건데 물론 맞죠. 뭐 고유정이야 거기서 현장 검증하면 굉장히 많은 사람들로부터 욕도 먹을 것이고 하겠지만 뭐 지금까지 현장 검증 안 한 적 있나요? 대부분 중대범죄는 예. 다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피의자 인권만 중요시하는 거다라고 하면서 비판이 많았는데 이번에 어찌 보면 이 영상을 공개하는 건 피의자 인권 보장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동이란 말이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도대체 왜 박기남 전 서장이 이 영상을 공개했을까? 예. 사실 저도 이해가 잘 되지는 않습니다만 예. 굳이 추측을 해보자면 얼마 전에 이제 경찰청에서 이 초동 수사 과정의 문제점을 이제 밝혔죠. 지적을 했습니다. 뭐 현장 검증하지 않은 거, 폴리스라인 설치하지 않은 거,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다음에 또 현장 보존 제대로 하지 않은 거 이런 것들을 다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과정에서 혹여 지금 본인이 수사 책임자였기 때문에 비난의 화살이 쏠리는 것에 대해서 뭔가 국면을 전환하려고 시도한 거 아니냐라는 지금 추측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정확한 이유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입니다. 어떤 초점을 좀 옮기기 위한 게 아니었냐는 어떤 뭐 의혹도 있겠습니다만 일단 경찰청이 이에 대해서 진상조사에 착수를 했는데 일단 핵심은 박 전 서장이 경찰청의 내부 규칙을 위반했는가 여부인데 이 공보 규칙이 있다면서요? 어떻게 네, 규정되고 맞습니다. 있어요? 예. 사건 관계자의 명예나 사생활 등 인권보호, 수사 내용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 수사 관련 사항들은 공표하거나 공개해선 안 된다. 예외 조항이 있는 거죠, 근데도? 그렇죠. 예외 조항은 어떻게 돼 있냐면요. 이제 이게 또 좀 논란이 되는 건데 네네. 일단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 국민들이 알 권리라고 생각하면 되죠. 국민들이 알 권리 차원에서 유사한 범행의 재발 벌어지는 방지를 걸 위해서.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하는 것은 허용이 된다라고 지금 규정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모보나 뭐 추적 보도 같은 걸로 사건 관계자 권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그런 예. 경우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아시겠지만 안 돼요. 원래는 안 되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 공보규칙에 이게 반하는 것인지 반하지 않는 것인지 관련해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예외 사항에 예. 이게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국민 알 권리입니다. 그게. 예. 국민 알 권리하고 그 알 권리라는 걸 좀 잘 포장을 하면 이런 영상을 공개함으로써 재발을 방지하고 재범을 방지하고 유사한 범행을 방지하기 위해서 공개했다라고 하면
이 규칙에 반하지 않는 거거든요. 이제 이에 대한 논란은 계속 있는 상황입니다. 예, 일단 민감용 경찰청장 같은 경우는 오늘 이제 부적절한 면이 있으면 조치를 하겠다 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게 위반 사항이 만약에 확인이 된다면 징계까지도 이뤄질 수 있는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뭐 형사처벌 대상은 아니라고 보여지고요. 예. 뭐 이건 피의사실 공표 문제는 아닌 것 같고 결국 이 수사 과정에서 관련된 내용들을 대외적으로 그것도 사실 개인 신분으로 한 거잖아요. 이 경찰청 공식 입장이 아니란 말이죠. 예. 그러니까 규칙에 반했고 이게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면 그러면 경찰 내부 조직에서 징계는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데 결국 그 제가 말씀드렸던 예외 조항에 해당하는지 공개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것에 해당하는지가 조사 과정에서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문제가 된 게 뭐냐면 이 박성 소장이 11일에 정기 인사에서 네. 제주지방경찰청 정보화 장비 담당관 자리를 옮겼는데 정보냈죠. 네. 자리를 옮기고 나서도 해당 영상을 소유했던 것 자체도 논란이 됐고 결과적으로 맞습니다. 최소 2개 언론사한테 영상 유출을 한 의혹이 된 건데 네. 이거는 어떻게 저희가 봐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부분도 이해가 되지 않죠. 이게 지금 쉽게 말해서 사건에서 또 손을 뗀 상태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은 뭐 일단 고유정 같은 경우에는 뭐 기소가 돼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상 수사기관들 한 번 뗀 거고 심지어 수사 책임자에서 다른 곳으로 전보가 됐다면 관련된 사건 자료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전 부서에 뒀었어야 되는 것 같은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게 혹여 단독 행동이었는지 아니면 이 영상을 수사팀에서 누군가가 보내줘서 이걸 외부적으로 유출을 한 것인지 뭐 유출의 타당성 논의는 이제 변론으로 하더라도요.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부분에 대해서도 아마 내부 조사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고유정의 현 남편은요, 자신의 아들의 사망과 관련해서 경찰에 부실 수사 의혹을 제기를 네. 했는데 어떤 내용인지 좀 짚어볼까요? 사실 지금 고유정의 현 남편이죠. 그 의붓아들 그 사망 사건, 그 지금 네. 살인 사건이라고 아직은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사망 사건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본인도 피의자로 입건이 됐죠. 예,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이 됐습니다. 이에 대해서 경찰이 초기 대응을 잘못했고 부실 수사를 해서 쉽게 말해서 고유정이 의붓아들을 죽인 게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본인을 지금 피의자로 몰고 있다 이런 취지인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그 집안에 3명 있었죠. 이 남편, 네. 고유정, 아이, 그다음에 고유정, 의붓아들 이렇게 3명이 있었습니다. 근데 외부 침입한 적은 없어요. 그죠? 그러면 일단 2명이 용의자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둘 중에 한 명이 고의로 살해를 했건 혹은 과실로 아이를 사망하게 했건 둘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근데 그 당시에 아이의 몸에서 뭐 수면제 성분 졸피뎀 같은 거 발견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 살아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잠이 들어있다고 하더라도 10분 정도 강하게 외부에 압력이 있었고 그 과정에서 아이가 사망을 했는데 이제 둘 중에 하나라고 보는 거죠. 경찰 입장에서 어쩔 수 없이 고유정이 들어가서 살해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것이고 또 이 뭐 지금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서 이 남편과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의 실수 혹은 고의로 살해했다는 것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둘 다 피의자로 입건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범인으로 단정한 상황은 아닌데 일단 남편 입장에서는 본인의 아이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이 아이가 외부적으로 피까지 흘린 상황이었잖아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본인은 고유정이 문자로 남겼다라는 그 잠버릇, 예. 뭐 강하게 뭐 나를 너무 눌렀다라는 취지의 잠버릇 그런 거 없다는 확인서도 냈는데 본인을 너무 범인으로 단정하고 가는 것 같다. 네. 그런 취지의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사실 수사기관 입장에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초동수사가 좀 잘못된 점이 있다는 건 부인할 수 없겠습니다만 예. 지금 용의자라고 누군가 한 명을 특정하기도 힘든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면은 그 예전에 이태원 살인 사건 그 처음에 그 판결처럼 네. 사망자는 피해자는 있는 상황인데 가해자는 누군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올 수도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수사하는 수사팀에서도 굉장히 힘들 것 같은데 일단 수사팀에서는 뭐 95% 정도까지 정리가 다 끝났다고 하니까 예. 그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좀 옮겨보죠. 광주 클럽 붕괴 사고 참 이것도 참혹한 사고였는데 네. 경찰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이 불법 증축 의혹에 대해서 네. 일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일단 뭐 저희 쭉 보도를 저희도 해드렸습니다만 일단 예고된 인재였다 이렇게 좀 보는 시각이 강한 것 같아요. 명백한 예고된 인재죠. 저 영상을 보면 굉장히 참혹합니다. 저 과정이 어떻게 생겼냐면 클럽이 광주의 클럽이 복층 구조라고 하는데 그게 그게 완전한 2층이 아닌 거죠.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1층 위 2층이 떠 그렇죠. 있다고 생각하시면 예, 됩니다. 예. 그리고 떠 있으니까 그럼 당연히 그걸 지지하고 있는 지지대가 정확하게 있어야 되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술을 마시는 공간 같은 데서 2층에서 이렇게 1층을 내려다볼 수 있는 베란다 구조처럼 돼 있으면 그렇죠. 대부분 이런 복층 구조라고 보면 되는데 네, 네. 이제 이게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면적이 있잖아요. 그걸로 허가를 받았는데 그 과정에서 그걸 더 넓혔어요. 그 넓히다 보니까 손님을 더 받기 위해서.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무너진 건데 문제는 1년 전에 거의 유사한 사고가 났었습니다. 네. 그때는 전부 붕괴되지는 않았고 일부 구조물이 붕괴되면서 한 명이 다쳤어요. 근데 그 당시에 있었던 처분은 이 업주에게 사람이 다친 것에 대한 책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 정도만 인정이 돼서 벌금 200만 원 선고에 그쳤거든요. 그러면 그때 해야 될 게 뭘까요? 지금 이게 원래 허가낸 것보다 이렇게 해야 되는 거고. 넓으면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제 수사기관의 얘기로는 경찰의 얘기는 이렇습니다. 그때는 사람이 다친 게 중점적인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다라는 거고. 예. 그러면 관할관청에서 당연히 이 부분에 체크를 했었어야죠. 그렇죠. 관할관청은 뭐라고 얘기한지 아십니까? 그럼 경찰이 확인해서 우리한테 알려줘야 우리가 조치를 취하는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조사할 수 있는 게 없다. 이제 그러니까 결국 경찰은 그때는 몰랐다는 거고 구청은 우리는 경찰 안 알려주면 모른다는 거니까 예. 이건 명백한 예고된 인지라고 해야죠. 예. 아, 너무 답답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좀 눈에 띄는 게 이곳이 감성 주점으로 허가를 받아서 운영을 해왔다고 하는데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 네. 뭐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음식점 그걸 나눌 수 있는 게 쭉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 휴게 음식점부터 시작해서 유흥주점까지 쫙 나눠져 있는데 이제 일반 음식점은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 고기 먹으러 가면 그 고기 먹으면서 소주 팔죠. 네. 네. 네, 일반 음식점은 술까지 팔 수 있습니다. 아, 휴게 주류를 음식점, 파는 곳, 허용되는 편의점에서는 앞에서 원칙적으로 술은 못 먹게 돼 있어요. 그래서 편의점 앞에서 술 마시는 건 불법입니다. 원칙적으로. 불법이군요. 그건 휴게 음식점으로 분류가 돼 있고 이제 술을 팔면서 춤을 추려면 춤을 예. 출 수 있으려면 그 위에 단란주점업이나 혹은 유흥주점업으로 가야 되는데 네. 그러면 세금이 훨씬 많이 나와요. 개별 아. 소비세가 10%가 더 붙습니다. 예. 그러니까 대부분은 이제 우리가 말한 소위 뭐 얼마 전에 그 승리의 몽키 뮤지엄이라고 해서 거기도 라운지바라고 일명 라운지바라고 해서 술을 팔고 노래를 트는데 안에 있는 손님들이 흥에 겨워서 춤을 추는 것. 근데 그게 원래 불법이에요. 근데 그걸 그렇군요. 춤을 예. 추는 곳이 아닌데. 그렇죠. 그래서 요즘에 분위기상. 서울에 있는 클럽에 가면 춤을 추지 말라고 한답니다. 앉아서 술만 드시라고. 실제로 버닝썬 사태 강제는 이후에 하지 않고. 그냥, 그렇죠. 예. 안 된다. 그러니까 예. 춤추며 와서 지적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법적으로 안 된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예. 이제 일부 지자체에서는 이게 너무 그렇게 되면 내수에도 문제가 생기잖아요. 내수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게 또 뭐 그냥 술 한잔하면서 춤만 추는 건데 그 자리에 일어나서 이걸 또 다 단속을 한다고 하는 건 좀 그렇지 않나 해서 조례로 바꿀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별로 네, 맞습니다. 재량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광주 지자체에서는 소위 말하는 감성주점이라고 해서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출 수 있는 일반 음식점을 허용하게 된 거예요. 원래 그래서 이 2016년에 과징금을 2번이나 맞았어요. 근데 그 과징금 맞은 사례를 피해 사례라고 하면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재밌죠, 굉장히. 그래서 그게 면죄부가 주어진 상황이 됐고, 물론 뭐 저거를 뭐 지금 문제 삼을 이유는 아직까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이 드는데, 이제 뭐 일각에서는 혹시 이 클럽과 또 우리 맨날 나오는 이런 문제만 생기면 유착, 이런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해서 그거 조사는 하겠습니다만, 예. 저거는 뭐 지금 지자체에서 조례로 허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불법이었던 것이 합법화가 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아까 얘기했던 대로 구청이나 경찰 쪽에서 되게 수동적인 자세. 그거는 일단 외면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조례에 익혔기 때문에. 아니죠. 이게? 그러니까 안전 술을 관련된 마시고 부분은, 술을 마시면서 춤을 추는 것을 조례로 바꾼 것까지는 문제 제기를 하지 않겠습니다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러면 이곳은 이제 클럽이라고 하는 곳은 사람들이 춤을 많이 추고 또 거기다가 음향기 같은 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런 복층 구조가 되게 되면 위에 하중이 거의 주차장에 버금갈 정도로 강하게 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요. 그런데 이걸 감성주점이라서 허용을 해주는 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예. 이걸 불법 개중축하는 거는 막아야죠. 그러니까 주차장이라는 거는 외부 주차장 얘기하는 야외 주차장 얘기하는 그렇죠. 거죠. 맞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안 무너지고 하중이 그 실려도 정도로 무너지지 않는 정도로. 그 정도로 하중이 실려도 무너지지 않게 해야 되는데 그걸 네. 하지 않았던 거고. 그러니까 이거는 그 감성주점이라는 조례를 개정해 준 문제라기보다 그걸 조례를 개정해 놓고 그 다음에 손님을 많이 받기 위해서 불법 개중축을 하면서 이런 하중을 견딜 수 있는 보강공사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허가받지 않게 증축한 건 무조건 명백하게 불법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그게 가장 큰 문제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전점검을 과연 얼마나 했을까? 사실 그 불법 증축 같은 경우에는 가서 봤으면은 한 네. 번에 알 수도 있는 부분인 그렇죠. 거잖아요. 네. 그런데 한 번도 안전점검을 받지 않았다 이런 보도가 또 있더라고요. 그리고 더 황당한 건 뭐냐면요. 지금 우리 1년 동안 소위 버닝썬 사태 때문에 이제 경찰과 뭐 클럽 간의 유착 문제부터 별 얘기가 다 나오면서 이제 특별 점검이라는 거 여기도 나갔습니다. 아 나갔군요. 여기도, 나갔군요. 여기도 나갔는데 자세히 안 본 거죠. 그냥 들으기만 한 거죠. 그러다 보니까 또 나오는 게 여기서 반복되는 게 버닝썬 사태 이후에 여기도 혹시
이건 뭐 단정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만 예. 왜 명백하게 이렇게 불법 계중축이 된 사실을 경찰이 봤는데도 그 인사사고 관련된 거 그것만 처리를 한 거지? 혹시 수사팀과 또 여기도 봐주는 거 유착? 아닌가? 또 혹시 구청과 이곳에 유착? 그러니까 이제 국민들은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의심하다 보니까 네. 이게 뭔가 안전점검을 뭐가 터지면 우리가 안전점검 하잖아요. 많이 네. 하잖아요. 근데 안전점검 했는데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심지어 이곳은 지금 가장 각광받고 있는 전 세계적으로 각광받고 있는 광주입니다. 그러니까 세계 수영선수권은 네, 그렇죠. 메이저 대회 세계 4대 대회 중 하나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올림픽, 월드컵, 세계 육상선수권 다음이 이건데 음. 이곳에서 또 이번에 이 수영대회 참가했던 외국 선수들도 이 클럽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 미국발 보도까지 나간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안전 점검을 아예 하지 않는 거 한다고 계속하면서도 이런 일이 터지는 건 형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뿐이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소잃고 외양간이라도 제대로 고쳐야 되는데 소잃고 외양간은 계속 두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주제를 바꿔보죠. 윤석열 검찰총장 등에 대한 협박 방송을 해서 파문을 일으킨 보수 성향 유튜버 김모 씨가 불구속 기소가 됐는데요. 일단 네. 저희가 얘기가 나오는 게 앞서서 문제가 됐던 김 씨의 발언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정문으로 나오기만 해봐. 윤석열이 너 이거 보고 있지? 내가 이제 네 차량 넘버 하니까 나오기만 해봐. 자살 특공대로서 너를 죽여버리겠다. 예, 저희가 영상을 봤는데 저게 지난 4월이었습니다. 예. 한 유튜버가 네. 그러니까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이었던 윤석열 검찰총장 집 앞에서 저런 방송을 한 거고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네. 일단은 이렇게 재판에 넘겨진 거, 그러니까 유명인 집 앞에서 협박 방송을 하다 넘겨진 건 처음이라고는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거를 표현해줘 영역으로 그냥 용인할 것인가? 그러니까 이게 협박이라는 건 그러니까 아주 쉬운 말로 하면 상대방이 이 사람이 나한테 뭔가 해를 가할 수 있겠는데? 라는 정도, 그러니까 공포심을 느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협박죄가 됩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해도 저 사람이 전혀 공포심을 느끼지 않는 정도 수준이라면 협박죄가 인정이 안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상적으로 저렇게 집 앞에서 이 확성기 들고 하는 거 정도를 가지고 협박죄로 기소하는 경우는 제가 알기로 없었는데 근데 좀 심했죠. 이 사람은 지금 윤석열 이번 신임 검찰총장뿐만 아니라 그전에 박원순 시장, 우원식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 거기다가 손석희 JTBC 사장 집 앞에 가서 유사한 방송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유튜브 방송을 해왔는데 이게 단순히 조금 전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냥 욕설을 하는 것을 넘어서서 네. 충분히 어떻게 상대방의 위해를 네. 가할 수 있다는 정도의 느낌이 드는 내용들의 방송이기 때문에 저건 당연히 이제 협박죄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본인 혼자만 기소가 된 건 아니고 공범 3명도 함께 재판에 넘겨진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오늘 들어온 소식인데 정의당 윤소와 의원실에 협박 소포를 보낸 혐의로 대학생 진보단체 관계자가 경찰에 체포가 됐는데요. 일단 지난 3일의 일이었는데 이것도 이제 이전 그 유튜버처럼 이게 소포를 보낸 것도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보면 이거는 더 되니까요. 명백하게 협박죄가 됩니다. 예, 죽은 새 사체까지 넣어서 보냈고요. 그렇죠. 그리고 내용 자체가 굉장히 이거는 정말 지나가다 내가 소위 말해서 야간에 테러를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정도의 수준의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건 뭐 협박죄가 되는 건 명백한데요. 지금 이걸 보낸 그 사람이 대학진보단체 관계자라고 하는데 예. 저 명확하게 어떤 단체인지까지는 저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만 뭐 지금 일단 서울대학생 진보연합은 관련해서 이거 협박죄로 기소하는 거 안 된다라는 취지로 기자회견도 지금 한다 하더라고요. 기자회견도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기자회견에서 해결할 일이 아니라 사과를 해서 해결해야 될 일이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보통 이렇게 협박죄가 된다면 처벌은 어느 정도 수위로 되는 건가요? 통상적으로 협박죄는 폭행죄하고 유사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처벌이 중하진 않아요. 크진 않아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협박을 그래서 여러 번 그런 식으로 계속 해왔다라거나 네. 상습적으로 그랬다면 모르겠지만 아마 벌금형 수준에 그치긴 할 텐데 근데 협박의 정도가 이거 사실상 정말 이 사람한테 누군가에게 그 이후에 실행행위에 옮길 정도의 수준이었다는 생각이 들면 이례적이지만 가끔 실형이 선고된 경우도 배제스럽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사건 이슈 몇 가지를 백성문 변호사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